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국민들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갭투자 논란이 불거졌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 국민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배우자가 갭투자 의도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샀다고 말하면서 사퇴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이 차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설명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샀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사과는 유튜브 생중계 형식이었지만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다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사고 석 달 뒤 14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샀지만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전세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가용현금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재산신고에서 이 차관 부부의 예금이 29억 원입니다. 또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의 아파트를 갭 투자자에게 팔아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이른바 주인 전세를 활용해 갭 투자자에게 집을 팔았고 배우자는 전형적인 갭 투자를 한 의혹인데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성남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의 거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사태가 커지자 사과를 한 건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2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또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 주, 그러니까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5% 올랐습니다. 2주 누계인 10월 2주차 0.54%를 제외하면 주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입니다. 대책 발표 직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시행일인 20일 전까지 한강변과 재건축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막판 매수세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가 1.29%, 성동구가 1.25%, 마포구가 0.92% 오르는 등 한강벨트 권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기권 중에서는 경기 성남 분당구가 1.78% 오르며 대폭 상승했고 과천도 1.48%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3중 규제 시행이 완료된 만큼 다음 주부터 수요 위축과 관망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이렇게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논란 4일 만에 사과는 했지만 국회 국감장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부동산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생 감사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이슈들로 입씨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해 논란의 발언을 한 국토부 차관이 직접 사과는 했는데 국감장에서 여전히 관련 공방이 나왔다고요? 네, 이상경 차관 사과 소식은 국토위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논란 발언 4일 만에 나온 질의 응답 없는 유튜브 사과에 국민의힘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본인은 차익 실현 다 해놓고 이제와 배우자 탓을 한다고 쏘아붙이며 국토위 명의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언행으로 말꼬리 잡는 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파장은 주목하는 분위기인데 앞서 박지원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 염장을 질렀다. 버티는 건 파렴치한 사람이다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여권 인사들의 말실수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인 것이죠.
진짜 서민을 헤아리지 않은 실언이라며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부동산 논란이 길어질수록 이런 설화는 늘 수밖에 없어 민주당 지도부는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민심은 참 예민한데요. 여야 아침 회의에서도 부동산 이슈가 화두였죠? 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나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재초안도 얼마든 결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도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이끄는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법안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고 동시에 여당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고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으로 읽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 성장 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하여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론 반전 희망을 엿본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며 부동산 공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가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부동산 규제 중독은 민생 파탄만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 등 야당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부동산을 고리로 내년 지방선거에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네, 나머지 국감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 정작 국감과는 동떨어진 사안이라고요? 네, 먼저 법사위, 검찰청 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불꽃은 김현지 대통령실 일부속실장으로 튀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가족 공동체로 묶거나 부패한 지자체장이 나오는 영화 아수라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김 실장을 둘러싼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주체가 다름 아닌 야당이라고 쏘아붙이며 법사위의 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KBS 등 공영방송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보도 편향 논란 등이 다뤄지긴 하지만 사실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잡음이 더 큽니다. 사실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내쫓은 데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조차 과유불급이었다며 공개 경고장을 날린 상태입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본인 명의로 국회를 빌려 딸 결혼식 장소로 줬으면서 미심쩍은 해명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에 화환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캐물으며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심해지자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장의 청문회냐 정책 질의냐 하라고 반박하며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최 위원장도 성찰하겠다고는 했지만요. 서면 입장문에서는 MBC의 편파적이냐 묻지도 못하느냐며 반발하는 기류를 보여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오세훈 시장과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예,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국감장에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어제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 달 8일 오세훈 시장과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들었다며 오늘 관련 내용을 다 밝히면 대질 조사 때 오 시장이 대비해서 올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 때 오 시장 관련 내용이 다 나왔다며 오 시장이 자신을 2번 만났단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역시 명 씨와의 대질 조사는 자신이 원하던 바였다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당시 장면 한번 직접 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앞서 명 씨는 국정감사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 역시 앞서 오전 질의에서 명 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놓여 있죠.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받아 오 시장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양측 공방이 한치의 물러남 없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슈인 부동산 대책도 오전 질의 때 쟁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15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 무주택 서민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하고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계획했던 걸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결국 이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비롯한 아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되겠죠. 반면 여당은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을 놓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TBS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법적으로 민간 투자가 가능한지를 놓고 오 시장과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그래서 빨리 그 TBS 출연기간 해제 조치 그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혀 사실이 아닌 보고를 받고 계시네요. 저는 민주당 시각이죠. 민주당 시각이 아니고 그거는 법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또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자신하는 운항 시기도 미뤄졌을 뿐더러 운항 9일 만에 중단됐다며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여파와 관련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관내 집회와 시위가 급증한 용산경찰서가 헬로윈데이에 이태원의 경비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연휴에 같으면 수많은 인파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제 통제도 아예 없었고 해산하라는 방송도 없고 그다음에 뭐 통제하라는 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배치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는 말을 해 문매를 받기도 했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이태원에는 경찰의 경비 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관내의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면서 용산경찰서가 여느 해와 달리 이태원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지역 집회 시위가 증가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인력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용산경찰서는 앞선 2020년과 2021년에는 헬로윈데이 인파관리 경비 계획을 세웠지만 2022년에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 여러 건을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는 상황실 근무자가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압사 사고와 관련한 전화를 받고도 방치하는 등 초동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난 대응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용산구 모두 책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미루면서 징계 없이 정년 퇴직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합동 TF는 감사를 통해 비위가 확인된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에 상응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7명의 줄줄이 구속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특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금 심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김동혁 전 검찰단장이 구속신문을 받았고요. 지금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고 나올 때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법원 입구 앞에서 피의자가 오갈 때마다 구속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퇴장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네. 6개 혐의 모두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그리고 이첩 보류가 아직도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뒤이어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차례로 구속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상병 특검 피의자 7명이 한날에 심사를 받게 된 건데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그리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서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들도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고요. 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숨진 최상병의 창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서 군영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의 동력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죠? 네,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구속심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에 김계환 전 사령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을 많으면 5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를 중간 결산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동력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2023년 7월 19일에 최수근 상병이 숨진 이후로 줄곧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827일 만에 구속될지 풀려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과 명 씨를 대질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이 특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장관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밝힌 데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조사받으러 가서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특검은 기각 사유로 지적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부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이후 박 전 장관이 내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이 위법성을 인식한 채 이루어진 내란 동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통상적 업무였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질 조사를 진행한다고요? 네, 특검은 다음 달 8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는데요. 특검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과 명 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 확인을 위해서 대질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도 소환될 예정이죠? 네, 다음 달 4일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부르는데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최근 불거진 증거 인멸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족은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며 개발 부담금을 안 내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연장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은 최은순 씨 요양원에서 경찰 프로필 등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 실물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수사 방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900선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는 잠시였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해서 3,84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화농 기자, 코스피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는 1.2% 내린 3,835로 출발해 한때 3,82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급상승해 단숨에 3,900을 돌파했고 사상 최고가인 3,902까지 치솟았습니다. 코스피 3,900 돌파는 3,800을 넘은 지 3일 만입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를 하다가 기관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3,900 돌파 후 다시 하락 전환했고 결국 0.9% 내린 3,84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7천억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천억가량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4일 연속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1%, SK하이닉스는 0.6% 각각 하락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0.5% 내린 874로 출발해 869까지 내려갔다가 872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고 개인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3일째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외국인 순매도에는 1,440원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올해 5월 2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1,440원을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1원으로 출발했는데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재연과 한미 관세 협상 미타결, 엔화 약세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현재 국회에서 서울시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선 뉴스에서 민주당의 질의 내용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인이 그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사실상의 그 실제 운영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난 2019년부터 22년까지 임의적으로 추출한
자체 데이터베이스 활용 혐의 등으로 4차례 고발당하고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죠. 의원님,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 의원이 만든 법인이고요. 저하고 상관이 없고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습니까? 남의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주의를.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간 잠깐 홀드하고. 네. 아니, 미래한국연구소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벌써 1년 동안 해갖고 조사 다 나왔는데 지금 그걸 갖고 나한테 지금 여기서 따져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남의 회사를? 네네, 됐습니다. 여태까지 가짜 언론 갖고 맨날 가짜 언론이라 하면서 그걸 갖고 나한테 뒤밀면 내가 뭐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저기 어제 재판에도 나왔지 증인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증인 들어가세요. 저 오세훈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앞서 그 이야기한 그 뭐 증인의 그간 여론조사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 고발도 많이 되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그거 의미 있게 보거나 뭐 그럴 대상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그 명태균 증인도 본인의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이렇게 국감장 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본인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것은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그 민주당의 후원을 받아서 공익신고자 개념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건 국정감사라고 하는 본래 취지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뭐 저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과 오범에 신뢰하기 힘든 이러한 증인을 출석시켜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건영 간사님. 잠깐만요. 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합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는 말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국토부 차관, 부글대는 부동산 민심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하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아주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가야 돼요. 오늘 국토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입니다. 직접 사과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꺼내서 증인 대책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이 자칫 주택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공세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상경 차관의 개인의 언행을 문제 삼는 청문회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국토부 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결국 사과하긴 했는데 희한하게 유튜브로 2분 동안 사과 발언을 하면서 또 댓글창은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늦었고 방식도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초강경 규제책을 내는 정부는 이 규제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고 충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까지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 정책의 핵심 당국자가 저렇게 발언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발언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발언이 실수로 나왔다고 하면 즉시 사과했어야 되는데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아까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강경하게 말할 정도로 국민 정서가 악화되고 있었다면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고 더 솔직하게 했어야 되고 뭐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하는 사과처럼 비춰져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예,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고, 근데 박지원 의원은 앞서 나쁜 사람이다, 파렴치한 사람이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좀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분이 계속 그 주택 정책을 맡게 되면 지금 본인이 그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저렇게 본인이 언행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죠. 국민이 지금 분노하는 거는 주택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내 언행이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았다? 아, 그거는 차치하고 그건 뭐 한번 사과를 끌날 일이고 실제 그 언행에 안 맞게 된 그 배경, 그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아, 나는 최저값에 살려고 했는데 이게 그 늘 오르면 앞으로는 지금 항상 매일매일이 제일 낮은 가격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불안에 대해서는 또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어떤 국회의원께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부르는 거예요. 주무부처 차관을 불러다가 당신이 그 눈높이 안 맞았다고 하는 그 정책,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인데 뭐 정쟁이라고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서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노래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금빛 누각, 서민들은 서울 진입 금지, 허가받아야 집을 사는 세상 지도 위 경계선, 서울 진입 금지령, 서울 입성인 계급표, 대통령실은 강남의 다주택자, 전인이 실거주 아닌의 부로. 도봉구의 지역구를 둔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구청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민주당은 서민층을 보호하는 정책은 그대로라고 맞받았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자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한번 확실히 잡아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계엄이라고 하는 부동산 계엄이라고 하는 폭탄을 서울에 던져놓고서는 끊임없는 계몽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종의 보유세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이것을 실시했을 때 국민의힘의 뭐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15억 정도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집을 사지 못한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 청민 정도 되냐며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신들이 하면 실거주, 국민이 하면 투기냐. 주진우 의원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서울 진입 금지령이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 지금 이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킬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의 내용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내로남불 그리고 강남 집소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부동산 시세라는 게 한 정권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부터여서 38주 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당연히 규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집값 상승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었고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초강경 대책을 통해서 상승을 억제해 놓고 구칠 대책을 통해서 공급 대책을 마련했고 그조차도 확실하게 이제 시행될 것이냐의 의문 때문에 또다시 상승 국면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 그리고 시기를 당기는 공급 대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 토론을 해야죠. 계속 그런 비판을만 네. 하신다고 하면 지금 다주택자 제일 많은 당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강남 3구의 주택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럼 이 지금의 주장은 대출을 늘려서라도 서민이든 청년이든 계속 집 살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상관없다는 취지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집값 부자들의 이 한탄같이 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서민을 생각한다면 이 정책이 다소 부족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그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실제 청년과 서민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그거에 의해서 비판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희화하고 조롱하면 예.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겠죠. 그걸 원하는 겁니까? 예, 아파트값 오르는 건 전 정부의 역량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비판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복귀한 의원이 15억 원 정도면 서민 집값이라고 할 수 있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규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15억 원 뭐 서민주택이라는 건 뭐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서울 아파트값 평균을 말한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억 정도 되니까 그 말씀인데 실제 14억, 15억 미만짜리들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이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만약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그만큼 덜 나와요. 그럼 아무래도 현금 보유력이 약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주거 안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늘 말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처음에는 주택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을 늘리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때 비로소 얘기를 내놨던 거고 627 정책인가 이번에 1호 정책 내놨을 때도 그때도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수요 억제책을 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내놔라 했는데 그때도 이런 비판이 많았죠. 그 뒤에 나온 게 9월 달에 공급 대책이었는데 그것도 대장동형 공급 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주도고 민간 참여. 네. 이거에 대해서 추상적이다라고 하니까 그때도 민간 공급 대책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민간 대책 공급 대책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수요 억제책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비판이 더 커진 거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이 재건축 관련해서 실제 이걸 늘려가자, 규제 완화하자라고 해서 그걸 막 시행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수요 억제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대출을 옥죄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은 타격을 입잖아요. 왜냐? 중도금 대출 등 이게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타격을 입고. 그러니까 국내시민 등이 추진하는 이런 공급, 지역적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는 수요 억제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왜 그 대책을 안 내놓냐 이 말씀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 공급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느리더라도 해와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 토지 공급, 개발 제한 구역도 해제하고 이런 식의 토지 공급이 있어야지만 그 토지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도 그렇고 각 정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그거는 일절 들어보이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께서는 뭐냐 주식시장 활성화. 이거 본인의 어떤 성공 지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주거 안정책이지 경제정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수요 억제를 한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공급 많이 해야 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대책 이미 제시한 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부동산 논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평소 출입이 안 되는 경복궁 근정전 내부까지 들어가서 왕의 의자인 용상에도 앉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추가 사진이 또 공개됐습니다. 먼저 어제 국감장 현장 보시죠.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근정전에서. 이게 안 의자가 용상이 뭐 개인 소파입니까? 김건희 장식품입니까? 김건희가 스스로 올라갔어요? 쓰리빠 짝짝 신고? 당시 김건희 씨가 고궁에 이곳저곳을 누비던 사진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선글라스를 낀 김건희 씨가 한 손에 양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어자 재앙놀이를 위해서는 출입이 금지된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용상에 올라앉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였다면 대역죄로 다스려져 사형 또는 능지처참과 경우에 따라 가문까지 멸문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역대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종묘를 침탈하여 카페처럼 이용하고
근정전에 침입하여 용상을 쇼파처럼 사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철이 없는 건가, 생각이 없는 건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무슨 무속과 관련 있는 거 아닌가? 무속인들은 뭐 왕이나 왕비의 상이다, 뭐 사주가 뭐 왕비 팔자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를 받는다. 무슨 생각에서 그런 일을 했든 간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네. 용상에 착석했던 김건희 씨, 김종혁 전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철이 없는 걸까, 생각이 없는 걸까, 아니면 무속의 영향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속의 영향을 받은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풍문, 그리고 설마 거기까지 갔을까 했던 이 상상력이 다 현실이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담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궁을 방문하는 게 뭐 점검 목적 등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 뭐 정상회담에서는 궁을 방문할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왕 노름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 김건희 씨는 왕이 되고 싶고 실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결론이 결국에 이르러서 본인이 궁지에 몰리는 시점에서 있었던 12.3 내란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이면 김건희 씨가 내란에 관여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역시도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에 경회로 등 또 용상에 앉는 등의 행위가 아니었나 싶고 이런 장면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지만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 드러내서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다시는 우리나라의 헌정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특검 그리고 국회 정치권 전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양문석 의원이 일개 아녀자가 왜 거기 앉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뭐 아녀자가 아니라 뭐 아저씨라도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 씨를 놓고 무속의 영향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김종혁 의원이 했어요. 저 부분은 뜬금은 없죠. 사실 그 앉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게 이제 재현품이라고 해요. 그 원래 있던 진품이 아니고 이제 만들어놨던 걸 하라 하더라도 근정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게 국묘관리지침상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닌데 본인 의지에 따라서 가서 거기에 선뜻 앉았다. 이거는 사실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나 거기 앉은 동기와 관련돼서 뜬금없이 또 무속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국내심 소속된 분이 이것도 무진장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런 단서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주변의 증언이나 해당 대화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객관적 증빙자를 통해서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무속 얘기가 나왔으면 몰라도 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면 무조건 무속 얘기 나오고 이것 또한 공격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고 양문석 의원의 경우에도 뭐 아녀자 이런 얘기 쓰는 것도 또한 이건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칭호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여성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고 또 하나 그 반말 자꾸 하는데 국감장에서 그거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뭐 대한민국의 최고로 높은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손하게 본인 할 말 다 하고 꾸짖고 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 지적하면 되는 거지. 왜 늘 반말하는 섞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문석 의원이 반말로 질의하는 모습은 좀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왜 동석을 했을까요?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금거북이 진상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것을 연출하고 싶었던 김건희 씨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속실을 통해서 연락이 갔다고 하는 걸 보면 애초부터 이배용 위원장을 옆에 자리에 놓고 마치 이 왕처럼 그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인 것도 있고 본인이 절대 권력자이고 누군가 그런 상황에 제일 가장 맞게 옆에서 그림을 맞춰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필요했던 이 망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배용 씨가 한국 역사학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설이나 건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기 간 이유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 대회에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다면 관련돼서 뭐 설명 자료들이 필요할 거고 본인이 이제 어떤 동선을 정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 사전 답사라면 그럼 이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통한 걸까요? 국감장에서 연일 무리한 공세를 펴온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후원금 모금을 마감했다면서 SNS에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요.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혁진 무소속 의원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을 들고 나오더니 지난 20일에는 잊지도 않은 나경원 의원의 언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 질의 시간에 몸을 틀어서 주진우 의원 뚫어지게 쳐다보는 기행도 벌이기도 했죠.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라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했지만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는 이런 행동이 최혁진 국감장을 흔들다 등의 제목으로 재탄생했고 후원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최혁진 의원 어제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된 지 4개월 만에 올해 후원 모금 연 1억 5천만 원이 마감됐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비판했던 행동이었는데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후원금 모집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법사위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강경한 어떤 소신 있는 모습, 그리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또 지지자를 열광했고 가뜩이나 답답한 법사위에서 최혁진 의원의 역할이 돋보이는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문제라든가 나경원 의원 언니 문제 같이 이후에 국감장을 벗어나면 당장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질의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뭐 이 부분까지도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변자라는 지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필요한 질문이었고 정말 규정이었다고 하면 나와서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9월 달 이 국회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너무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께서도 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 이런 비난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후원금이 모인다는 거를 보면 어떤 최혁진 의원의 전략은 성공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 어떤 정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있겠지만 실제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죠. 저런 후원금은 사실 정치 활동에 쓰라는 후원금이잖아요. 근데 그 정치 활동을 저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과연 후원금 내신 분들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 윤리위의 기능과 관련돼서 조금 활성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국회의장께서 경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구두로라도 이 국회 윤리위라는 어떤 기구를 통하지 않고라도 자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윤리위 정도의. 구성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윤리의 구성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의장께서 이게 국회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면 몰라도 저는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비춰지잖아요. 특히나 만약에 대법원의 개혁 문제가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였다면 조금 더 이유를 또는 그 명분을 삼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저 부분은 사실 자극적인 선정적인 그런 식의 질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법사위와 전혀 상관없는 나경원 의원과 모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언니를 통해서 있지도 않은 언니. 그러니까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내용 자체가 법사위에 다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괴한 행동 이런 것들은 저는 처음 봤어요. 저런 분. 사실 저희가 월급 주면서 저분이 계속 의정 활동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됩니다. 예, 국감장에서의 선정적인 기행, 이 같은 노이즈 마케팅은 국회의장이 좀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과방위 국감장도 연일 시끄럽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경위를 묻던 도중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도 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MBC 비공개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국감 파행을 비판하는 MBC의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최 위원장이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겁니다. 이에 MBC 기자회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언론노조 MBC 본부도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 MBC의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냐며 맞받아쳤는데 이에 대한 질의가 오늘 국감장에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최민희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MBC가 그동안 북힘 편향 보도를 MBC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만두셔야 돼요. 사퇴해야 됩니다. 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SNS를 통해 반박해오던 최민희 위원장, 이번에는 성찰하겠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의 오개티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까지를 잘하고 한 가지 실수를 했다. 과유불급이에요. 오개티다. 그 티를 빨리 뽑아버리는 것이 최민희 정치의 바람직하다. 한 대표님도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원내 지도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태도를 문제 삼았어요. SNS에. 네,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한 겁니다. 어제까지는 사과할 뜻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장이 그 문제에 대해 유감 표명을 요구하니까 이제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MBC 보도 자체가 최민희 개인의 어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방위 운영을 책임지는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가 이제 파행되는 사태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사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냐, 못하는 게 아니냐 이 지적이라고 하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보도는 보도 자체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묻고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활동 과정에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거는 적절하지 않죠. 최근에 하여간 자녀 결혼 문제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을 좀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좀 불편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과방위원장이란 지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보면 특정 보도와 관련해서 과방위원장이 본인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퇴장시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오늘 입장 표명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국감기관에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했고 청첩장에 카드 결제가 있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를 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요즘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MBC가 친국민의힘 방송이냐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이죠. 그 진영에 따라서 방송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컨대 저렇게 만약에 본인에 대한 보도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언중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 신청하면 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본인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적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했으니까 압력을 미치거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또는 분풀이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이번 요즘 시즌에는 이상하게 궤도 이탈한 상임위가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했던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질책하거나 하는 부분 전현희 의원도 그랬고요. 그다음 이상윤 의원도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기소한 거 문제 삼고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사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은근히 했는데 요즘 대놓고 합니다. 저 이거는 사실 아까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제 삼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당 차원에서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상임위 개최해서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그간에 검사를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본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왜 보도 그렇게 했어? 나를 기소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사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일반화시키는 정도의 그런 노력도 하기 싫은 건가요? 저는 그 해당 감사원의 태도, 검찰의 태도, 그다음 방송사의 태도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는 정도는 예전에는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궤도를 완전히 이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민희 과방위원장.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측에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 이목이 쏠린 곳 중 하나죠. 행안위 서울시 국감일 텐데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남에 앞서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세훈이가 거짓말장인지 내가 거짓말장인지는 오늘 가서 보면 되고요. 서울시에 국정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나와서 오세훈이가 떠들었던 거,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거고요. 네, 서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대보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대면하게 됐는데 다음 달 8일엔 또 재판에서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상황이 연출될 걸로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지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특히 미공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 여론을 주물렀다 이런 의혹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저렇게 거짓말쟁이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2021년 당시에 13차례의 여론조사를 받아본 거, 그게 직접 지시했든 아니면 측근이 참고하기 위해서 했든 간에 그런 거짓말쟁이 여론조사를 믿고 한 거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이용했다는 걸 알고 이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13차례, 13차례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고 하면 이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과연 명태균 씨가 완벽한 거짓말쟁이고 본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 연임도 노리고 있고 또 잠재적 대권 주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명태균 리스크를 잘 넘어가야 할 텐데 오늘 어떤 상황이 보일 걸로 그래서 보세요? 증인을 불렀겠죠. 사실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증인 신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적절치는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한참 전에 오세훈 시장이 2번씩 검찰 나가서 진술을 했어요.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처분이 났겠죠. 그걸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 스스로 말하는 것 중에서도 오세훈이는 나 때문에 시장된 거를 모를 거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하고 어떤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사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 전 대표한테 가 있다. 이 부분 김종인 대표가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 책상에 올라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거는 정치 공방의 대상일 뿐 결국 명태균 씨의 말이 오세훈 시장의 그 주장에 비춰볼 때 신뢰성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1월 8일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특검 수사에서도 또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요. 또 관련 소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대화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손짓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CNN 인터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이 어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미 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합리성은 믿고 있다며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동맹이고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온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편 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 대통령이 인터뷰 내내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현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 애썼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기간 연쇄 정상회담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대통령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 관련 언급도 했죠.
네, 에이펙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 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실제로 대면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인터뷰를 듣고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몇 시간 뒤에 진행됐는데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한반도 긴장이 악화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5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신형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진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다음 날 북한이 대외 매체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탄두 모습과 명중 장면까지 공개했는데 극초음속 비행체라고만 소개할 뿐 미사일 기종과 재원, 사거리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된 탄두 형태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근 무장장비 전시회와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던 화성 11 마형으로 추정됩니다. 높은 방어 돌파 능력과 파괴력으로 수백 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있는 적을 조정밀 타격하는 위력한 무기체계입니다. 화성 11 마형은 북한의 대표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으로 탄두부 외관이 날개가 달린 활공체 형태가 특징입니다. 변칙 기동으로 요격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 군은 이번 시험 발사 당시엔 변칙 기동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위한 국방력 발전 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소식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고 시험 발사인 점, 한국과 미국 등에 대해서 직접 검증 없이 잠재적인 적수적 표현을 한 것은 아마 수위 조절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평양에서 발사된 비행체가 함경북도 어랑군 봉우리 탄착 지점에 명중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비행거리가 400km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까지의 거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위는 조절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다분히 드러낸 것으로 보여 한미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여론 추이를 보며 추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모두 발언은 핵심 메시지를 짚어보는 수준에서 가름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K-방산 육성의 목적으로 자주 국방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대수보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방산 4대 강국을 향한 여정은 자주 국방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국가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문란 행위라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가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인데 질서 유지에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정자의 권한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 질서 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반대로 훼손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TOP로 요약되는 세 가지 기조에 따라 K방산 육성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T 부분입니다. 투게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온 스피드, 즉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 K방산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한 의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남용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있다며 이 부분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 6월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6년여 전 같은 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뒤에도 현장 안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김충현 씨가 선반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2018년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그 발전소입니다. 김충현 씨 사망 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태안화력과 하청, 제하청 등 모두 15개 업체를 근로감독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추락 위험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원동기 회전기계에 빨려 들어감을 방지할 덮개가 없는 설비도 적발됐습니다.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전기 설비와 배관이 사용됐고 가스 취급 장소에 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안화력 하청인 한전 KPS에 숨진 김 씨를 포함한 재하청 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안전, 보건, 근로기준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엔 일반 근로감독이었는데도 법령 위반 1,084건이 확인됐습니다. 6년여 전 김용균 씨 사망 뒤 진행된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대의 1,029건보다도 오히려 위반이 늘어난 겁니다. 현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출범 직후부터 노동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조치로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하고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 등 100여 건을 개선 요구했다지만 언제까지 고치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 환경이 비슷할 거로 예상되는 다른 1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태안화력 수준의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BBC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의 출장 중 성추행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BBC는 호ang 수안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서울에서 열린 서울 안보대회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두 나라 군 고위직 만찬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호ang 수안찌엔 차관은 당시 한국 국방부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했던 그 사건인데 결국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단순 실수였다 이런 결론인 거죠. 그렇죠. 이제 실무적 차원에서 실수했다는 거죠. 이제 관봉권의 띠지가 갖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현금 5천만 원이 건진법사 이제 전성배 씨 집에서 압수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띠지를 제대로 추적하면 이 돈의 출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이제 남부지검에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띠지를 분실한 거죠. 그래서 예. 이건 의도적으로 현금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검사장 또는 그의 이제 부장검사 아니면 담당 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일단 대검 이제 감찰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예. 결론은 누구 지시도 없었고 이제 실무자 차원에서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예. 앞서서 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관 담당 검사의 발언 듣고 오시죠. 저렇게 위에 스티커가 있고 다 하나씩 뭉쳐 있고 그리고 비닐로가 다 쳐져 있어요. 저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렇게 뭉치로 들어온 돈은 비닐로에 싸져진 돈은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렇게 들어온 건 왜냐하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닐 뜯어서 세웠어요? 비닐 뜯어서 안 세웠어요? 저기 포장되어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문 인식 다 확인하면 나와요. 집에 세웠다면서요. 관봉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습니까?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책임은 거기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의원님의 그런 신문 자리입니까?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 관봉권 띠지가 사실 자금 출처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좀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이 증거물이 왜 훼손이 됐는지, 뭐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떤 압수물 자체는 예. 원래대로 사실은 보관하는 게 원칙이죠. 이제 매뉴얼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돈의 액수가 이제 띠지가 붙어 있는 것은 그게 500만 원이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세어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띠지를 아마 해체를 했을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띠지 자체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압수물 관련해서 수사관이라고 해서 이 띠지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도 사실은 저도 이제 검사도 했고 변호사였지만 띠지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검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하지 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래서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원형 형태로 압수물을 보관하는 게 사실은 맞긴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띠지랄지 이제 스티커가 있는데 이제 띠지에 있는 정보는 거의 스티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티커는 촬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남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수사의 단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띠지도 보니까. 저도 이제 저 띠지 문제가 되고 나서 여기에는 뭔가 검수 번호랄지 취급자랄지 출구 은행이랄지 일자랄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전부 다 있는지 알았는데 또 오늘 뭐 한국은행 측 직원이 언론에 인터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띠지 자체의 어떤 중요성, 과연 띠지만 가지고도 뭔가 수사의 단서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띠지에서 어느 은행 출처랄지 검수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뇌물로 줬는지 아니면 뭔가 청탁의 목적으로 받았는지를 불지 않으면
아무리 뭐 띠지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띠지 자체의 중요성에 너무 몰입돼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띠지가 사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스티커가 띠지와 스티커 있는데 스티커. 사진으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검찰 수사관들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감찰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제 고의로 했다고 한다면 압수물 자체를 어떻게 보면 훼손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든가 그러면 예. 그런 죄를 물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과실로 했다고 하면 공무를 하는 중에 있어서 단순한 과실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직무상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징계 대상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과실이 뭐 중과실이냐 아니면 단순 과실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따져봐서 아마 예. 징계 대상을 하는데 뭐 징계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중징계가 아니고 이제 경징계 정도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뭐 그런 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감찰 결과에서 고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근데 검찰이 이제 검찰의 일을 감찰한 거라서 뭐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어떤 비판도 좀 직면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물론 그런 비판은 뭐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일단 띠지 분실 사건은 전 정부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예. 또 대통령, 법무장관이 나서가지고 감찰부에서 감찰한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의 감찰부에서 감찰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봐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난리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것을 의상선에서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감찰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뭐 윤석열 정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대검에서 감찰을 했다고 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고 이제 신빙성이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뭐 비판이 있을 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측면은 상당히 상쇄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감찰은 끝났는데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청문회에서 위증과 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수사는 또 별개로 진행이 근데 되고 있는 경찰에서 거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감찰부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경찰은 이제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수사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만약 과실이 되면 또 처벌할 수 없는 거고 직무유기도 마찬가지죠. 직무유기는 고의범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유증죄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습니다. 유증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기억이 나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띠지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유증의 여지는 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원건 띠지의 또 수사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주요 피해자 7명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종섭 전 장관의 출석 모습 보고 오시죠.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순직 사건의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속 심사 7명이 받습니다. 이 주요 혐의를 받는 사람들 누가 있는 겁니까? 무더기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예. 네. 그 당시 이제 순직한 최상병의 어떠한 수사와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외압, 축소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훈 그 당시에 대령이 이제 검찰 수사단을 맡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이제 보직 해임이랄지 이제 항명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종섭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이제 이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영장이 청구된 영장 이제 심사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이라 할 수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사자인 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로비 의혹.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경로설과 관련된 네. 부분, 그리고 또 전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네. 이 최상병이 순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느냐, 이제 그와 관련된 범죄 혐의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무더기로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최상병 특검이 영장을 무더기로 청구를 했고 예. 이제 오늘 심사일지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한 가지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7명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최혜병 특검이 이 3가지 특검 가운데서 아직 구속을 시키거나 재판에 넘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구속 심사가 아무래도 중요한 기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장 수사 이제 하루 7명 청구했는데 이런 뭐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은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과실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떠한 물론 뭐 사건 자체를 뭐 경찰청에 보냈다가 네. 다시 회수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관이랄지 뭐 사령관이 개입을 했느냐 이런 문제이긴 한데 이제 법리적으로는 약간 예.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상병 순직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개입했으면 엄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게 이제 국민의 정서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오늘도 사실은 이제 이정섭 장관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오늘 자체에서 사실관계보다도 법리적인 걸 많이 다퉜어요. 예. 법리적인 걸. 과연 설사 어때 보면 지금 군인에 있어서 국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휘자 아닙니까? 그 지휘자가 당사자, 그러니까 뭐 박정원 되는 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휘했을 때 과연 이게 직권남용이 되느냐.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뭐 오늘 7명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제 몇 명이나 영장이 발부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법리적으로 자체도 죄가 되느냐 아니냐 명백하지 않거든요. 예. 물론 뭐 기록을 경찰청으로 못 보내게 하고 또 보낸 걸 회수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거 자체를 과연 구속할 정도의 이제 범죄 혐의에 해당이 되느냐 예. 이런 부분들 또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건 자체는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뭐 딱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랄지 뭐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예. 그다음에 명태균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예. 그다음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이잖아요. 내란죄라는 것이 명확해요. 예. 하지만 최상병 특검은 약간 어떤 죄 질의 어떤 경중에서도 그 두 특검에 비해서는 아주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예. 또 안에서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영장 전담부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 새롭게 전해진 내용이 그러니까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이제 구명 로비 의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고 있는데 배우 박성웅 씨의 진술이 나오면서 조금 국면을 새롭게 맞이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예. 이정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서로 어떤 관계였느냐. 그래가지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런 거에 관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양자 둘은 만난 적이 없다고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박성웅 씨하고 이 세 명이 같은 자리를 했다는 게 박성웅 씨 얘기고 예. 그럼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형님 동생하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범죄 혐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이종호 대표가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빙성에 있어서 서로 모른다고 했는데 예. 아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면 임성근이랄지 이종호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최혜병 특검 7명에 대한 영장 심사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부가 최근 특검에 공소장을 바꾸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특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근거해서 특별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위 형법 조항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공소 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추가로 확인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형법 87조 제2호입니다. 네, 이제 법률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다. 이 쉽게 풀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기소 내용이 네.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줬다. 예. 방조라고 하죠. 예. 그걸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 이 얘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도
방조를 했는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를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거예요. 네. 재판 예. 중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내란 임무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가 돼 있는데 네. 다시 기소를 하라는 거예요. 네. 중요임무 종사자로. 그렇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또 이것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는데 예. 우두머리 방조 아니면 중요임무 종사자 둘 중에 하나를 예. 죄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예. 그런 건데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다가 어떤 무죄의 가능성이 있더랄지 적용복제가 잘못된 경우에 예. 재판장이 그런 얘기하죠. 아니 범죄 혐의는 이건데 법조에 있어서는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하시고 공소장 여부를 검토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렇게 구체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 저는 이런 경우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예.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 검토를 하라 이 말 자체는 방조 아니면 중요 임무 종사자 둘 중에 하나의 죄로 인정을 하겠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시그널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주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예. 저는 거의 그런 경우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일단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는 지적을 받은 교촌치킨이 일부 치킨의 중량을 다음 달 20일부터 원상 복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는 간장 순살과 레드 순살, 반반 순살 등 3가지의 중량을 500g에서 다시 700g으로 늘려 판매합니다. 통합 HD 현대중공업이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각각 참석주주의 98.54%, 87.5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은 겨울철 난방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연탄 22,400장과 호빵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이수 SPC 부사장과 임직원 30여 명은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 비닐하우스 단지를 방문해 연탄과 호빵을 배달했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홍삼 브랜드인 정관장을 활용해 에이펙 응원 활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전국의 판매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 새벽까지 영동 북부에 최고 100mm 이상, 영동 중남부에도 내일 밤까지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하늘의 구름량만 점차 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 안동은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0도, 전주 21도, 대구도 2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